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에 또 서게 되었는데요. 이게 참 이렇게 방송을 열심히 찍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 조금 제재도 들어오고 이런저런 말들이 들어와요. 약간의 제 개인 방송에 대한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느낌이 드나요? 그런 게 드니까 아무래도 좀 소홀해지고 또 힘들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또 할 맛도 안 나고 하는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시장 동향으로는 국내에 얼마 전에 화폐 개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찾으셨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덜한 편입니다. 근데 어제 경기도 하남에서 노 부부께서 찾아주셨어요. 방송을 너무 잘 보고 있고 그 근처에 제가 가시면 된다고 했는데도 꼭 한번 찾아와서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다 이래서 또 내려왔고요. 오늘은 또 서울에서 어르신 한 분이 또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얘기를 같이 나눴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금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같이 준비를 하는 거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았고요. 잘 올라가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전히 지금 그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저는 판단하기로 무역 분쟁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체제 전쟁이다. 라고 규정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부제로는 그래서 내 자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한의 금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나온 상황들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며칠 동안 나온 뉴스 중에서 이제 가장 핫하다고 생각한 것을 선정해봤거든요. 예. 모건 스탠리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락시켰어요. 1.8%로 이렇게 했거든요. 점점 이제 하향시키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본격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고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아니면 이렇게 장기화되면 걱정이 된다. 이래서 성장률을 하락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보면은 뭐 S&P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무디스라든지 이런 그 신용평가 기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신용평가 기관들이 평가를 해요. 지금은 우리나라 등급이 꽤 좋죠. 평가를 하고 이거는 그 나라의 그 기관들에서 하는 거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굳이 그대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내면의 상태를 또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지금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심각한 상황인데 성장률 전망치를 하락 안 했다. 이렇게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은 어떤 국내외적으로 포지션을 아직 덜 취했나 라고도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어떤 요게 주요 뉴스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이 일본에 빌린 일본계 자금이 69조 원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주식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이라든지 외환 시장에 막 들어와 있겠죠. 곳곳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자금들을 별거 아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너무 낙관적이고요. 이게 IMF 때 같은 경우도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IMF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항상 최악의 상태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뉴스가 나왔는데 이건 나라 빚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통합재정수지 이거는 총수입 빼기 총지출 이렇게 했는데 이게 19조 1천억 정도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관리재정수지라고 있어요. 통합수지에서 연금수지를 더한 거거든요. 연금수지는 뭐 4대 보험들 있잖아요. 국민연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산재보험도 있죠. 그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사학연금하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 이런 게 들어갈 거예요. 이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관리재정수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36조 5천억이 마이너스래요. 적자래요, 적자. 2019년도 1월부터 5월 달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 통계를 짓기 시작한 게 2011년도 이후에 지금 통계 시작한 게 2011년도 그 이후로 지금 최저치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세수는 전년 비해서 1.2조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메꿔야 되죠. 세수가 안 나오면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국채라는 거는 미래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내야 될 세금이죠. 세수 부담이 증가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주요 뉴스가 세 개라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일 무역 전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경제계 총수들을 불러서 간담회하고 뭐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제시한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하고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투트랙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대응 방식을 언론에 공표를 하고 오늘 회의도 하고 또 이렇게 했어요. 요 조금 내용을 보면은 부품 소재 국산화 비율을 높일 것, 기업체 협력을 당부했고 일본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반드시 개편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미 이 얘기부터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요즘에 정치 얘기를 조금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는데 최근 일어나는 이슈들은 한일 무역 분쟁이 굉장히 심해요. 이 두 나라 정상 간에 감정적인 대립도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이게 외교적인 문제로 번지고 이걸 오히려 이제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얘기를 어느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산 투자를 하는 거죠. 자산 투자라는 거는 제 방송을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고 물론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 개개인에 있죠. 개개인에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낙관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채널은 아니에요. 그 점을 생각하시고 어쩔 수 없이 언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겠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깊게 짚어보면은 또 힘들어요. 조금 쓴소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죄악시하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을 압수수색을 뭐 정말 뭐 20번 가까이 되게 막 계속을 하고 그 다음에 구속도 시켰다가 마찬가지죠. 기업 총수들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기업 총수들이라든지 재벌들을 적폐로 삼고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누가 그걸 사업을 통해서 활발하게 하겠습니까? 겁이 나서도 못하죠, 그거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어떤 투자를 강요를 하고 뭐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 또 안 될 건데요. 예, 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어폐가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의 그런 활동력이 굉장히 왕성하죠. 노동계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하기가 힘들죠. 여기서 막 제재를 가하면은 최근에 뭐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고 원전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반도체 불소 관련해서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오늘 민주당의 한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삼성이 일본 기업을 1위로 만들어 주려고 도움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로 진단을 했어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안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한다면서 했는데 그거는 실제적인 게 사실이 아니죠. 그 당시에 불소 공장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앉아가지고 삼성 탓을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얘기가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국세를 부담하는 게 국세에만 4% 가까이 되는데요. 그 세금들이 없으면 지금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내년에 이제 4월 달에 이렇게 내죠. 그렇게 내면은 그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 텐데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외교부 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죠. 오늘 오늘인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방문을 한다고 지금 해요. 하는데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요. 이 기사에 보면은 가나, 남아공, 에티오피아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해요. 도대체 이 나라들에 가서 외교부 장관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인데요. 가려면은 최소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의논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구하고 일본을 압박을 해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잖아요. 이 아프리카 이 빈국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네티즌들의 의견 중에서도 또 우스운 얘기가 아닌데 강경화 장관 보고 한 말이에요. 그 아프리카가 물소 많잖아요. 물소. 그 물소 말고 풀소 구하러 간 거 맞죠? 하면서 누가 올렸더라고요. 참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뭐 감비아하고 뭐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뭐 어떻게 얘기하던데 그 활 쏘는 사람들하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핵전쟁을 대비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낙연 총리도 지금 이제 그 방글라데시 외에 3개국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8일 동안. 그 뉴스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나라들을 보면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타르는 좀 들어봤네요. 이렇게가 몇 개국을 방문한다고 그래요. 이게 참 맞는 건지 냉철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국내적인 문제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들어와서 여전히 국내에서는 자사고 폐지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인 정책 노선은 지금 직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점을 한번 간과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그 해당 당사자들이나 학부모들은 좀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요 점도 포인트를 짚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도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난항이죠. 항상 해마다 일어나는 건데 지금 오늘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노동계에서는 9,570원 14.6% 인상안을 내놨고요. 경영계에서는 8,185원 올해 8,350원보다 2% 정도 삭감하자.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대치가 되고 이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계가 현재는 이제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뭐냐면은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내년에는 한 자릿수로 인상하자라고 권고안을 제시를 했다 그래요. 이런 사회적 기구라는 말은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많이 가미된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사회주의가 무조건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 사회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옛날에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가 진행된 영국이라든지 미국도 일시적으로 몇십 년 동안 또는 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사회주의가 번성을 하고 사회주의 정책이 강성할 때가 있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처 수상이 슬기롭게 이겼죠. 탄광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부분들을 잘 무마시켜서 잘 협상을 해서 나라를 지금 다시 강대국으로 끌고 왔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레이건 대통령이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단계를 아마 넘어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게 왜 체제 전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전쟁, 무역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군사적인, 안보적인 관련이 아니면은 화해에 대한 수출 품목을 어느 정도 허용해 주겠다고 약간 한 발 물러서거나 아니면 조금 풀어준 형태예요. 자, 일기가 조용하니까 다시 이제 한일 무역 분쟁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일본에서 탁 치고 들어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원인을 제공했다, 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할래요. 더 해봐야 뭐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거는 일본의 아베는 우리나라를 이제 적국에 표현하는 그런 표현도 썼어요. 실제로 한국 대통령도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있는 면전에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동맹이 아니다라는 그 뉴스 보도를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미 이제 계속 조금 자극적으로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의 공격이 현재 지금 들어온 거고요. 근데 일본이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를 하겠다. 이제 한국에 수혜를 줬는데 그거를 제거를 하겠다.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걸 하겠다. 그걸 나쁘게 보면은 제재를 굉장히 강하고 힘들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자, 여기서 재밌게 볼 거는 일본이 만약에 적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한국, 위에 북한, 그 옆에 중국, 그 위에 러시아. 자, 일본이 적으로 돌아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인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정학적인 그런 이점을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군이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제가 생각하는 진단은 그렇습니다. 자, 일본이 적으로 돌아섰다. 사방이 다 적인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오늘 이거를 채널 A에서도 방송을 해서 나왔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그냥 넘기셔도 되는데 채널 A 방송을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일본에서 문재인 정권에 이제 그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나왔던데 그거는 좀 과장된 것 같고요. 제가 봐도.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이 이제 일부에서 진단을 내리는데 친중 정책, 친북 정책 요거를 이제 예전의 정부에 비해서는 강화시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해의 제재하라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못하고 동참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를 가요. 중국에 대한 그 경제 수출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관련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옛날에 그 FTA 체결할 때 지금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도 중국하고 먼저 FTA를 체결했거든요. 우방인 동맹국인 일본을 제껴놓고 그리고 일본 측에서도 아베도 화가 날 수도 있죠. 중국 체결하고 일본 체결했단 말이에요. FTA를 갖다가. 그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쌓인 거예요. 쌓이면서 현 정부 들어서는 이제 조금 노골적으로 반일 그 노선을 이제 드러낸 거죠. 뭐 토착 외국 이런 말을 쓰면서 그 청와대에서도 직접 이제 썼다고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감정적으로 좀 자극이 돼서 하여튼 뭐 이해 충돌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만약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려 하고 앉아있다. 그러면 자유진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태로운 거거든요. 지정학적인 위치나 중요성을 봤을 때 한국을 절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경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제 공격이 들어오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적인 거는 뭐 GDP 대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3.18배, 그 다음에 뭐 시가총액 상장한 금액은 뭐 7배, 8배, 그 다음에 외화 자본 계정, 외국 쪽에 가져 있는 자본 계정으로서는 또 뭐 몇 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엔화 같은 경우에는 기축 통화의 역할을 또 어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엔화, 유로 이 정도가 세계가 가장 강한 그거잖아요. 발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필요하면은 돈을 발행을 엔화를 발행해서 찍어내가 세계 유통시키면 그걸 받아들이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전혀 그게 아니죠. 자,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차이는 1대 10 이상으로 제가 볼 때는 벌어진다고 봐요. 자, 이 상황에서 정면 충돌을 해서 게임을 하겠다. 이러면은 힘든 거죠. 가장 그 젊은 친구 우파 유튜버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리습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표현을 한 건데 소나타하고 25톤 트럭하고 치킨 게임을 하면서 정면 충돌을 한대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느냐?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고 대비를 하자라는 그 멘트가 좀 와닿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1대 10,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 정도의 가정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0.5가 다친다고 생각을 합시다. 일본은 10에서 0.5 다치면 9.5예요. 한국은 1에서 0.5가 다치면 0.5예요. 그럼 경제가 파토가 나는 거죠. 나라가 절단이 나는 겁니다. 몇십 년 뒤로 후퇴를 하는 거고. 일본이 뭐 10에서 0.5 떨어진 나간다고 해서 9.5 그대로 있는데요.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을 이제 하셔야 될 겁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내세울 게 아니라 이제 합리적으로 이 뭐 국민들과 나머지 모든 분들의 이제 사산 이런 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는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 경제가 일본에서 준비를 하고 지금 대대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시기 놓쳤다.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본은 굉장히 무서운 나라거든요. 1940년대 그 정도까지만 해도 거의 제국으로서의 중국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를 다 석권할 정도로 가고 또 금방지게 미국 본토를 진주만 습격을 해서 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 일본인들의 성격은 굉장히 참을성도 많고 준비도 많고 표도 잘 안 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공격을 준비하고 왔단 말이에요. 단계가 뭐 몇백 개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오는데 우리는 지금 실제적인 거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연 싸움을 걸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그냥 툭 건드려 보는 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막 가서 정말 외교적으로 협상을 잘해도 힘들 거라고 보는데 지금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보고 그러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면은 결국은 미국은 또 IMF를 등에 업고 또 오겠죠. 그럼 일본은 이 지금 산업 반도체라든지 다른 산업 관련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싫지만은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 외세가 지금 더 개입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종국에는 계속 부딪히다 보면은
이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럼 슬기롭게 여기서 잘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단순하게 애국심을 부르짖고 반일 감정을 부르짖고 뭐 이렇게 불매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해서 자꾸 더 심화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그런 상황으로 번져버렸다. 그럼 결국은 일본이 들어오고 미국이 다 들어올 구실을 주는 건데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국의 이익하고 이런 투기적인 성향들 다 들어와요. 전부 다 환율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투기적 세력도 헤지펀드도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한국 아마 우리나라의 자금을 엄청나게 빼먹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되냐. 자, 그리고 진짜 실제로 정말 반이라고 뭐 하는 게 정말 애국이다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하시면은 환율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원하고 N하고 환율 전쟁이 벌어져요. 그럼 그 시장에서 자기가 일정 부분 쓸 수 있는 만큼의 자산을 들여가지고 N화를 파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일본이 이긴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겠죠. 하락을 하면서 엔화가 올라가겠죠. 달러와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환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원화 환율이. 그럼 손해를 보겠죠. 그럼 진짜 애국심부터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이길 자신 있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가서 원엔 환율 시장에 가서 매도를 치세요. 매도를. 양껏 매도를 치면 레버리지 엄청납니다. 한 20, 30배 나오거든요. 한 1억만 있어도 뭐 한 20, 30억 때릴 수 있으니까 한번 해가지고 성부를 한번 내보자고요. 감정적으로만 말을 할 게 아니라.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내 자산은 이제 투자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이게 굉장히 쉬워요. 자, 이제 현 정부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아까 이제 그 오늘 간담회하고 언론에 발표된 대로 외교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지금 시장 경제에 충격을 안 주고 국내 경제에 많은 충격을 안 주고 잘 수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국내 주식을 사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좋은 국내 부동산을 사시면 되고 국내 자산들을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는 매도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쪽으로 걸면은 수익이 나요. 투자에서는. 그 반대다. 아, 준비가 안 돼 있고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생각한 거는 생각하시면 제가 앞에 얘기한 대로 주식을 팔고 아니면은 인버스를 투자를 하시고 하락하는 쪽에 베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달러 선물 같은 경우도 하락하는 쪽으로 베팅을 하시고 원엔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거 판단은 최종적으로 그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어느 정도가 심화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거의 지금 좌지우지 되거든요. 이 포인트만 잡으면 오히려 굉장히 더 쉬워요. 지금의 투자 포인트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제 금에 넘어가서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금 통장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KRX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실물 금을 사는 방법이 있잖아요. 요 방법들인데 오늘 지금 화면을 보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해드리고 이 방법들은 먼저 KRX는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이제 주식 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금을 사고 파는 거예요. 자, 그런 단계가 되는 거고. 금통장은 은행의 골드뱅킹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개설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요거는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전쟁에 버금가는 위기, 전쟁이 나면은 금융기관이 폐쇄될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이 폐쇄가 될 거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건 최악의 상태죠.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는다 생각하면은 KRX를 통하든지 그 금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게 아니다 싶은 사람들은 이제 위기에 대응해가지고 실물금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실물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금통장에 대해서 예전 영상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고 얼마 전에도 지금은 저는 이제 미리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조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융기관에 있고 굉장히 큰 도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10%, 20%, 은행 예금은 뭐 2% 뭐 미만이잖아요. 그렇게 2, 3% 되면 굉장히 이제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는 저는 지금 금을 투자를 할 때 뭐 2, 30%, 1, 20%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잠깐 한번 보고 가실게요. 예. 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통장 이거부터 해가지고 먼저 들어갈게요. 이제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인데 이거 한번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2011년도에 한 거예요. 꽤 오래 했죠. 만기가 2016년도 1월 25일인데 이거 그냥 냅둬버린 거예요. 이거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3천만 원에 한 구자를 들어간다 그랬고
이 두 구자가 들어간 거예요. 원금이 6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은 잔고 그람수로는 1417.46g이 나오죠. 여기는 수치상으로 있는 말 그대로 종이금이에요. 자, 이건 24.04% 수익이 났죠. 6천만 원 투자해서 7,400만 원 정도 난 거예요. 이 6천만 원 중에서 저는 4천만 원이 은행 대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레버리지 활용하기 위해서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원금은 2천만 원이에요. 원금은 2천만 원이고 매년 4% 미만의 이자를 계속 내는 거예요. 꽤 오래 이거는 걸렸죠. 자, 이게 어떤 게 수익이 났을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이건 수익이 뭐 났다고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열심히 뭐 이자는 냈으니까 금융비용 부담을 했으니까 어쨌든 쌓여있는 게 7,448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은 1,448만 5천 원을 벌었잖아요. 원금 2천만 원을 가지고 1,400만 원을 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익률을 따지면 레버리지를 썼으니까 한 70% 정도 수익이 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저거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최신 거예요. 2016년도 이제 한 3년이 채 안 됐죠. 이렇게 개설한 거고, 이거는 잔고가 4,640g이 있는 거예요. 4.64kg에 있는 거죠. 종이금입니다. 투자 원화 금액은 2억 1천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3천만 원짜리 계좌를 7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가 이제 7천만 원이 원금이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활용했다는 거잖아요. 요 금액이 지금 2억 4,387만 원 해가지고 3,380만 원 뭐 이 정도 70만 원 정도 났죠. 그 수익률은 실제로 16.07 되잖아요. 그 여기서 3분의 1은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3분의 2 대출 금액에 대해서 매년 4% 정도의 이윤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수익률 증가를 했잖아요. 요거로 보면은 3,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잖아요. 요거를 일시에 틀면은 지금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아까 이하의 수익이 났다. 그거를 정리를 해도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 제 수익금에서 15.4%는 국가에서 먼저 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수익이 계속 나면 날수록 세금도 많이 증가를 하겠죠. 자, 이렇습니다. 경제적 정의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원금을 투자를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든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가든 수익을 내는 게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냥 앉아가지고 누가 구속됐니, 누가 좋니, 뭐 어쩌니 하는 게 정의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돈을 벌어서, 투자를 했으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손실이 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요. 머리도 아프고, 골치가 아픈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에 금 선물이 1,412.14달러 해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1,280부터 급격하게 올라와서 1,440불 가까이 갔다가 지금 이제 지그재그로 파동이 지금 이제 오는 거예요. 요거 아까 전에 조금 크게 확대한 그림이 있던데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뚫고 갈지 여기서 다시 또 계속 지그재그로 나올지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국제 금시세하고 같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지금 이날 이 시점 있죠. 밑꼬리 달고 상승을 많이 한 날 있잖아요. 이날 1,150원이 깨졌거든요. 깨졌는데 종가상으로는 쫙 올라서 1,160원 근처까지 갔었어요. 요 날이 한일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자, 그 이후에 지금 원화 가치는 굉장히 하락을 했죠. 원화 가치가 하락을 했고, 이거는 원달러는 환율은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 왔고, 고점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조절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여기에 환율이에요. 내일 아침에 하락한 상태로 마감을 한다 그러면은, 오늘 1,182원 선물 시장에서는 그 정도 마감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뭐 또 외부적인 뉴스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어쨌든 내일 시작하는 시장을 같이 보면 되고, 요 두 개를 공통적으로 같이 해서 볼 수 있는 게 한국건설에서 3M 실시간 시세 여기 들어와 보시면 되죠. 여기는 나중에 이제 한국건설에서 3M 치셔가지고 링크를 하면 들어갈 거고, 여기서 인덱스 밑에 B금이라 그러네요. 밑에 줄 하나 치고 m.htm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됩니다. 여기 보면은 국제 금시세랑 환율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기 편해서 저는 이 화면을 자주 활용을 합니다. 환율은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국제 금시세는 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변동폭이 그거 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얘네는 또 오르고 얘네는 내리고 이 지그재그 파동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고, 주요 골드바 시세 한번 볼게요. 오늘 현재 1kg 골드바가 6,092만 5천원, 100g이 610만 5천원, 610만원, 612만원, 617만원, 618만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열도는 기준으로 230만 4천원 요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버바 보실게요. 실버바 보시면은 73만 4천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플, 이글, 그 다음에 드래곤 좋아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한국건설에서 소매 시세를 보는 여기 사이트거든요. 여기 보시면 되고, 여기 내가 살 때 부가가치 별도로 21만 3,500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팔 때는 19만 2천원. 금이 뭐 내렸으면은 같이 내려야 되는데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리고 막 혼란스럽죠. 그리고 이 간격이 지금 많이 벌어져가 있죠. 자, 여기는 실제로 거래되는 시장이 있다 그랬죠. 금 시장에서. 지금 이게 갑자기 금이 올랐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시세 변동이 심하고 이렇게 하니까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그거를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 정부가 정말 잘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경제가 잘 되고 있어. 그러면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평상시대로 활용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건 각자의 이제 선택의 폭이고, 저는 그렇지 않고 좀 위기고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방송을 하는 거고, 그분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금은 제 생각입니다. 금은 자기 자산에 부동산, 뭐 채권, 주식, 예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금도 넣으셔가지고 자산의 10% 정도는 보험의 성격이겠죠. 자, 그 다음에 많게는 50% 정도, 그 정도로 해서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은, 저는 금을 통해서 부의 이동이 한번 온다, 제 세대에. 그렇게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챙겨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실물금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항상 강조합니다. 금은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키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런 꿈을 같이 꾸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